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정훈입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련한 송파구 병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선택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엔 모두 두 분의 후보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토론 진행에 필요한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민주당 남인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근식입니다. 네, 그럼 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기조 연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후보들의 보충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공약 발표 후에는 후보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 주제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 마련했고요. 자, 마지막은 맺은 말로 토론회가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시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머가 앞에 있습니다. 시간 체크 잘 하시면서 토론 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이 종료되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남인순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가 키운 대표 국회의원 기호 1번 남인순 후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국격이 추락하고 민생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치솟는 고물가에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폭정과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남인순이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 남인순 그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품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위례선 트램 착공, 동남권 시립도서관과 대형병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 오름공원을 준공했고 성동구치소의 지구단위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송파 발전에 속도를 내고 송파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왔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송파에는 말 잘할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남인순이 꼭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공보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남인순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공보물을 꼭 확인해 주시고 실력과 경륜과 정치력을 겸비한 남인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 큰 힘으로 남인순이 추진해온 일들을 완성해서 송파를 뛰어넘는 송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호 1번 남인순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김근식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병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거일은 진짜 심판과 가짜 심판이 격돌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정권을 심판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 그것도
대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일주일에 몇 번씩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형사 피고인의 자격인데 어떻게 심판을 운운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짜 심판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의 범죄 혐의를 방탄하고 벗어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는 자신의 보호용 가짜 심판론입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한 동료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80석의 거대 야당의 몸짓으로 그 완력으로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정권을 바꿔놓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그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진짜 심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 보십시오. 친명횡재한 양문석 후보 입만 열면 말로는 서민, 말로는 약자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뒤로 다른 특혜와 편법과 특권으로 서초동에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민주당의 이중성,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리고 방탄정당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범죄 혐의자 당대표의 심판론 가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 현명하신 동료 시민들께서는 진짜 심판을 반드시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4월 10일은 가짜 심판을 부수고 진짜 심판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과 또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각 해주신 뒤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시간은 30초, 보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요,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부담과 사교육 비용,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정책 수립과 또 정부와 지자체의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추진 방안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의 문제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저출생 문제를 단순하게 젊은이들 탓을 하거나 여성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그 저출생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고민과 위기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육아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취업, 육아, 교육비, 또 날로 상승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육아를 또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좀 저축을 한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자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저출생 문제는 비단 한 곳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의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국회 예산회계에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해서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인순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김근식 후보께서 얘기하셨지만 거의 저출생 해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사실 컨트롤 타워인데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인구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부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 재정도 일반 회계에서는 매번 뒤처집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어떤 재정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아마 지금 답답한 부분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거나 일자리 문제, 또 일 가정 양립의 문제, 또 높은 또 자녀 양육 교육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화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든지 또 결혼한 자녀, 결혼과 그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그런 드림 패키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고 종합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병과 관련해서 제가 남인순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래라는 신도시에 가보면요. 아주 특이하게 저출생 문제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과밀학급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엔 다둥이 부모들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에는 송대중학교, 송내초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미래의 신도시는 실제로 어쨌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닐 것인가라는 예측을 할 때 이 다둥이 분양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고려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일에서 상당히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해서 지금 남일해 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북일에 그 산비 초등학교 여러 번 이제 그 심사에서 좀 탈락이 됐었는데요. 국방부와 그다음에 교육부랑 함께 제가 노력을 해서 산비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비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과밀되어져 있는 송대초등학교라든가 위례설 초등학교에 과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글로 다시 그 산비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인순 후보께서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특히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교육 그 경감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교육비 그 경감 방안에 대한 재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도 교육과 육아의 국가적인 책임들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또 저도 제 공약집에 넣습니다만 아이들 육아를 돌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들을 좀 강화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학교를 상당히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에서 돌봄 학교 교사들을 특별히 따로 초빙을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집에 퇴근할 때까지 학교가 그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놀아주는 이 돌봄 학교를 계속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교육 문제는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특정 과열 사교육비 인상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과 관련된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강력하게 지금 제도적 개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교육으로 인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서 정말 특정 지역의 특정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교육이 폭등하는 이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현재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성별 간 갈등으로 인한 젠더 양극화 등등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 후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사회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인순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 뭐 지역 갈등, 또 빈부 갈등, 굉장히 갈등 비용이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22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어떤 이념적 대립이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먼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갈등 해결의 중요한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어쨌든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 되게 되는 데는 소득의 어떤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상위 20%와 또 하위 20%의 어떤 소득 격차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높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냥 각자 도생의 사유를 하다 보면 그런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어쨌든 세입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축소한다라든지 굉장히 어쨌든 그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 정책, 재정 정책, 특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또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근식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극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큰 지금 병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민노총,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투쟁,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권익을 위한 투쟁들이 그 범위에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정말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젠더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특히 저희 아들 세대, 저희 딸 세대들 보면 남녀 간의 상당한 정도의 이 차별과 오해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결을 하는데 정말 편가르기가 아니라 사회 통합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건 우리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정말 이념 갈등이 심각합니다. 제가 현장과 민심을 듣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면 정말 원한이 깊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의 이념 갈등은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진영의 극단적 세력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정치학적으로 소수의 과잉 대표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목소리가 크긴 한데 사실상 소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개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전체 당원 중엔 소수인데 그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민주당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해서 이 당에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주리로 성장해서 이런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문가들은 어떤 이런 소득 격차나 사회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쨌든 그 세입은 줄어들고 또 세출해야 될 것은 많은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감세보다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늘린다라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부든 들어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복지 정책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열패자들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 방안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복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금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주는, 차별 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등등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국가 예산의 낭비 같은 것들이 정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차별적인 복지를 하면서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그곳에 취약한 계층에 더욱더 두터운 복지를 주는 이런 정도의 차별적인 어떤 복지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그 복지 시스템이 무조건 돈을 뿌리는 살포하는 헬리콥터식 살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근식 후보 보충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 양극화, 특히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에서 가장 큰 게 대기업 정규직 노조,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심지어는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조에 만들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법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은 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기득권화되어 있고 정치투쟁화되어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민노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실업이 됐을 때 그 고용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 그 규모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제대로 거기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업수당을 받는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고용보험이 그 사업자 부담과 그다음에 어떤 피고용자 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고용보험 미가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 육아휴직을 뭐 자영업자한테도 쓰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의 재정 부담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재정 부담이 없이 어떻게 그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어떤 이런 갈등, 양극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노동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대기업 노조와 어떤 중소기업 노조의 어떤 갈등으로 부딪히는 이런 방식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지금 현실이 사회 진출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만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많지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와 또 대학들의 각종 지원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요, 통합적이지가 않고 일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실천 계획이 어떤 게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일자리 문제도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저출생 문제랑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사실은 공부도 별로 할 그 여건이 안 됐고요. 그러나 졸업장만 따면은 사실은 좋은 회사를 골라 갔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임원까지 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하고 뭐 이런 등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기보다는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떤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이른바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는 외국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균형 있게 우리가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또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려있는 그런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국회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우리 K스포츠, K푸드, K컬처 또 창의적인 사업들 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스타트업을 약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보호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인순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첫 출발부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학업, 취업, 주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출발이 힘든데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 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이 월 최저임금 40% 이상 되도록 법정화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이 됐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부분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 역량 개발 카드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그 청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는 굉장히 베드타운 중심이죠. 그래서 4차 산업 생태계를 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송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특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파관리소 부지의 송파 ICT 정보통신산업이죠. 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정보통신이나 보안 관련한 4차 산업을 좀 유치를 해서 혁신 성장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 추정을 할 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미래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관련해서 복정 역세권에 그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과 또 취업할 수 있는 직장 사이의 갭을 줄여야 됐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인순 의원님께서는 청년들의 원하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 사이의 이 갭, 간격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좁혀 나갈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이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어떤 그 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거를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금도 어떤 최저임금의 어떤 40% 정도 되는 수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나오지 않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어쨌든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그런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청년들의 그동안 해왔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꿈꿔왔던 그런 어떤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중단시킨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주거 문제와 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정이라든지 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년 주택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거를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집적돼 있는 대로 많이 되거든요. 어떤 문정이라든지 가락본동 이런데 청년 주택을 같이 보완을 해서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인순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여기에 4천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 청년들 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또 그 대선 공약을 했던 건데 그 창업하는 모태펀드 이 부분도 굉장히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도 줄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청년 일자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적 예산을 동원해서 다양한 어떤 지원과 보호 방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취임하고 집권하고 나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지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무차별 보편적 복지 이름 아래 무차별 이 예산 살포가 이루어져서요. 그 부분을 정말 긴축 재정을 해서 재정의 균형 재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라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효율적으로 손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큰 방향에서는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 또 지원 보호 방안들을 큰 틀에서 유지를 하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너무나 많은 적자 재정을 다시 균형 재정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민단체 조사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특혜가 18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의 의견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또 실질적인 입법주의의 전문 활동을 하는 생활 밀착형이나 실무형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그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의원 성과급제를 도입을 해서 입법 실적이라든지 또 성실성이라든지 또 청렴성 이런 부분들을 성과 지표로 삼아서 국회의원 세비의 성과급제를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또 회의에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 참석에 대해서 매번 시민단체들이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을 해서 국회의원 수당도 삭감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서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해서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입법을 이렇게 청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요건을 좀 완화하고 또 심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입법 청원에 대한 처리율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각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책이나 입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근식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남인순 의원님은 지금 3선째, 12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문제는 항상 국회가 새로 구성할 때쯤 되면 개원 초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항상 용두삼이라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공천 신청을 다 받을 때 전부 다 서약서를 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세비 삭감, 그리고 구속 수감돼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등등의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했던 우리 당의 정치개혁 내용에 대해서 그게 바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죠. 다 서명을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그렇게 서명할 의지와 용기와 자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난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얼마나 많은 민주당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때 스스로 민주당 내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소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를 받고 정말 형사 피고인으로서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를 방탄하는 그런 식의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은 국민들 눈에는 불체포 특권에 굉장히 집착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폐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그 대통령의 무분별한 이 거부권 행사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에 관련한 법이라든지 이런 거부권 행사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 하시는데 갑자기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학자 아닙니까? 정치학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입법부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고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헌법과 대통령제 국가는 두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무도한 절대 의석을 가진 다수 정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행정부에 두고 있는 게 바로 거부권, 법안 제2심사 요구권입니다. 비토권이죠. 이건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민주당이 무작정 강행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했다고 그걸 헌법 개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이 상권 분립, 특히 입법부라는 선출 권력과 행정부라는 선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부의 또 무도한 잘못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에 있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는 탄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거부권을 갖고 있고요. 또 행정부의 무도한 권력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입법부는 탄핵이라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근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우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엄청난 내용과 갈등에 빠졌고 친명 비명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넣었을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막 들끓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일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서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인순 의원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도로서는 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뭐 그 의원들이 거기서 무슨 입장을 취했는가를 여기서 자기 다 양심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서부터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기간만큼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또 입법 활동 등의 어떤 비용도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어떤 폐지 이런 부분들은 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어떤 면책 특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정권 하에서 앞에서도 이제 거부권에 대해서 그 정당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9건의 사실은 그 입법한 거 예를 들면 뭐 간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민생과 관련된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뭐 그런 법들 를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9건을 했다는 건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도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면책 특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점들이 그 정권의 어떤 그 굉장히 과도한 포괄적일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번 순서는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한 뒤에 질문과 답변 2번씩 주어집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역시 30초,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은 공약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 김근식 후보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인순 후보 공약 발표 후에 역시 김근식 후보 개별 질문, 남인순 후보 답변, 보충 질문 답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근식 후보 공약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공약은 이미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남인순 후보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송트럴파크 조성 계획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송파병은 송파구 안에서도 좀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갑, 을 지역과 다르게 문화적으로 상당히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아이디어가 이 문정역에서 거역 계룡역까지 이어지는 문정 근린공원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철도 부지를 만들었다가 그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아파트도 지금 새롭게 신축이 되고 또 재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바로 가든파이브가 연결이 돼 있고 또 벚꽃 축제로 유명한 좀 석촌호수도 연결이 되고 유래의 트램이 들어오면 유래의 또 신도시로서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심과 명소의 어떤 아이템들을 다 엮어서 정말 송트럴파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다 홍대 입구에서 연남동으로 이어지는 연트럴파크 다 아시죠? 경의선 숲길을 잘 꾸며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송트럴파크라고 하는 문정 근린공원의 관광 명소화 그리고 거기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제 공약은 뭐냐면 송파병에는 조그만 그 동네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을 그 다세대들이나 빌라 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그 조그만 공원들을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거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인순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 후보께서는 그 두대미역, 그러니까 두 댐자는 아인데요. 두대미역 신설을 했고 저는 그 2019년에 그 변경된 지명인 두대미 어이죠. 두대미역 신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문정 일동 주민들께서 4년 전에 그 위례 신사선 추가역 신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 후보께서는 그 문정 중역 신설을 약속했는데 위례 신사선인지 위례 과천선인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약도 보니까 우리 남 후보님과 제가 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 문정중 사거리에 역을 신설하는 걸 하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거가 이제 남인순 후보가 말한 위례 과천선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사실은 뒷부분 가서 공약에 좀 질문을 드릴 생각이었는데 미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위례 과천선은 아시다시피 노선만 지금 크게 정해져 있지 이게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계획은 나와서 제안서 나와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게 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남인순 후보께서는 그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문정중 사거리 두대미역을 그 위례 과천선 외에 또 다른 2단계 연장을 해서 거기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은 위례 과천선은 지금 그림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의 1단계도 지금 하지 않은 건데 걸음마도 걷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큰 다음에 다른 제 2단계 어떤 그 생애 다른 어떤 그 일을 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례 과천선의 2단계 두대미역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저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한 두대미역은 지금 5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5호선과 8호선이 우리 송파병을 지나는데 5호선과 8호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8호선 문정역과 5호선 거여역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선으로서 두대미역을 신설하자는 게 제 공약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걸 장기적으로 분명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인순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례 과천선에 대해서 그 민자 적격성을 지금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일단 법조단지까지 일단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정해서 민자 적격성 판정이 나면 2단계 법조타운에서 그 거여역까지 연장을 해서 두대미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좀 혹시 모르신 거 아닌가요? 그 지금 대우건설이 제안한 그 연장됐던 거 그 안을 나왔거든요. 네.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유례 갖춰서 1단계 이제 지금 확정된 선
노선 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 심사라는 게 첫 단계죠. 맨 처음. 그렇게 해서 그 적격성이 되면 민자 사업자를 또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유례신사선이 지금 남인순 후보께서 지금 여기 지역에서 재선하셨고 비례대표 4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2년째 이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유례신사선을 계속 매번 공약집에 넣었지만 지금 착공도 못한 상태가 바로 민자로서 사업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례가천선 말씀하신 1단계라는 건 뭐냐면 그 압구정하고 종합청사하고 복정역에서 가는 과천선의 노선만 나와 있지 시작할 수 있는 민자 적격 심사조차 지금 시작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부분께서 말씀하신 공약집의 이 두 대명은요. 그 1단계가 아니고 그거 외에 또 하나의 2단계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2단계선을 만들어서 그 2단계선에 두 대명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마도 떼지 않은 유례가천선에 성인이 된 성장한 다음에 2단계선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공약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인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남인순이 약속합니다. 먼저 송파 어디에서나 10분 내에 역세권, 습세권, 문세권의 송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례 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례 가천선 1단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단계 법조타운에서 두대미역을 거쳐서 5호선 거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연장 노선인 송파 하남선의 오금 구간의 역사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례 호수공원을 명소화하고 또 성내천의 상류, 남한산선 입구까지 생태 하천을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23.9%를 공공 기여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연장 이런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위례 문화부지에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시설이 결합된 공연, 예술,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 차고지에 컴팩트 시티에 수영장 등 생활 SOC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래형 경제도시 일자리 도시 송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중앙정파관리소에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혁신 성장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정역 환승센터를 복합 개발하고 또 복정 역세권의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역과 거여역 또 송파 대로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추진해서 역세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병의 도심을 고가도로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인순 후보께서 사실은 4년 전 공약집에도 유례신사선 착공 신속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비례대표원으로 송파병에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유례를 제가 돌아다녀 보면요. 유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게 도대체 남인순 현역 의원은 12년 동안 이 송파병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유례신사선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이걸 착공시키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그 위례신사선을 이 자료를 보시면 2018년에 민자 적격성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2016년에는 또 미순현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자 적격성이 통과된 이후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해서 실시 협약안까지 마련을 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는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는데 그 실시 협약안을 갖고 작년에 이제 기재부에 그 민투심의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민투심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자재 비용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민투심 심사가 늦어져서 제가 작년 9월에
서울시라든가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빨리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9월에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로 이 상승된 그런 공사비를 누가 분담할 것이냐, 어떤 원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23년에 이것이 이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기재부의 그 민투심에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금 GS에서 가격 상등분에 대한 올라간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상황인데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이 부분을 빨리 답을 내놔서 민투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례신사선 문제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묻겠습니다. 유례신사선이 2018년에 민자적격서 통과했습니다. 2018년이 어떤 해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남인순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때는 수수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회개망측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답변을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는 제가 뭐 여기 3선 의원은 아니었고요. 2018년에 민자적격성이 통과가 됐고 또 그 이후에 어쨌든 실시 협약안까지 마련할 때는 아마 그 서울시 그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안까지 마련했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사실은 실시 협약안까지 다 그 민자적격성이 통과가 되고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실시 협약안 마련하는데 약 4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사실 서울시하고 GS건설 간에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을 한 거죠. 그 기간 동안 일을 분명히 진행을 했고 진행이 안 된 것은 작년에 그 기재부의 그 민투심에서 안 된 겁니다. 작년에는 어떤 정부 하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하입니다. 진행을 안 시킨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그 공사비는 상승을 했는데 이 위신성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부담 50%, 그 다음에 공적 부담 5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GS도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SH, LH 이런 데가 어쨌든 분담을 해야 되는 그 합의를 봐야 되는 건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은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방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위례 그 주민들도 서울시 앞에 가서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 주실까요? 지금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남인수 후보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답변, 보충 질문 답변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자유 주제를 갖고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시간 할 때 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자유입니다. 다양한 내용의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질문과 답변 역시 2번씩 주어집니다. 질문 30초, 그에 대한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자, 남인순 후보께서 그러면 먼저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이당 저당 기웃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자료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김 후보께서는 뭐 열린 우리당, 또 민주당, 또 창조한국당, 또 민주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 정당 이력이 매우 화려하십니다. 2009년에는 민주당, 또 전주 덕진에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보수나 진보를 넘나들고 여러 차례 정당을 바꾸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제시하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가져오셨군요. 그 나무위키 여러분 아시죠? 본인이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제3자가 작성해서 마구 올립니다. 거기에 제일 잘못된 게 창조한국당 이야기인데요. 남인순 후보께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그 잘못된 걸 가져왔다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창조한국당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난하는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집요하게 제가 그래서 한번 파헤쳐 봤더니 몇몇 명 특정 몇 명이 계속 그걸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바로잡으면 또 올립니다.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못된 정말 저를 비난하기 위한 저 잘못된 자료를 가져오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제가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같이 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와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 정말 그 진보 세력에 대해서 일정한 애정을 가졌습니다만 정말 조국 사태 이후에 그리고 이른바 친문 그리고 지금 친명 이들의 어떤 행태와 기득권 헤게모니에 의해서 더 이상 가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 출신에서 이쪽에 와서 있다는 걸로 사랑당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남인순 후보께서 상당히 지금 조금 애가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당하게 그 저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가지고 나오신 남위키의 그 자료는 제가 본인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자료입니다. 창조항동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 자료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남인순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인물 됨됨이를 판단할 때 또 그 사람이 또 걸어온 길을 보면 뭐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 위키를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이제 이거를 제대로 또 알려주셔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소신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바꾸거나 또 정당을 여러 차례 사실 바꾸는 정치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게 보통 유권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권 출신이라고 또 얘기도 하셨는데 그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네. 예. 자, 김근식 후보께서 이제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학창 시절에 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는 그 일정 정도의 상당한 부분에 좀 소원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그 내로남불, 그다음에 유선, 모렴치 이것 때문에 아마 운동권을 같이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을 옮겼다는 것을 자꾸 시비를 거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남인순 후보께서 초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 나오신 것 중에 유신선 이야기를 할 때 나 후보께서 이게 윤석열 정부 탓이고 뭐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된 이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 민자적 격성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GS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권 여당의 삼선 중진은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한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정도 위치였다면 박원순 시장 매달려서라도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한테 쫓아가서라도 유신선 빨리 약속대로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일을 안 한 겁니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안 하고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다시 오세훈 시장 와서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폭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S건설이 지금 사실은 목리를 부리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을 합니까?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근식 후보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개별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인순 후보께서 정말 우리 송파 지역에서 처음엔 비례로 이제 민주당에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만 비례 2년 차에 아마 송파병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뒤로 재선 3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에 비례로 오셔가지고 송파병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우리 남인순 후보께서 이른바 그 여성을 가해, 2차 가해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피해 호소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시간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남인수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피해 호소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 여성들 인권의 문제를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라든지 또 여성 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해왔습니다.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비춰준다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저의 그때 그 저의 잘못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그 사과를 보다 실천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입니다. 신중하게 30초 이내로 김근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당 생활을 해보면 사실 좀 이러저러하게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쓴소리 합니다. 당 지도부가 잘못하면 쓴소리 합니다. 당의 주류가 잘못된 소리 하면 쓴소리 합니다. 저는 남인순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민주당을 저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방탄정당을 만들 때 과연 남인순 의원이 쓴소리 한 적 있을까요? 한 적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내부적으로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의원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당의 운영이 잘못될 때는 저도 삼선 의원으로서 쓴소리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당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할,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당 지도부에 그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구에서 여러 그 다양한 의견들, 특히 송파 구민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현명한 어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전달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맺은 말 시간인데요. 후보들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병 동료 시민 여러분, 현명한 주권자 여러분, 사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민주당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다녀면서 우리 주권자들 만나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을 심판하고 싶은데 범죄 혐의자가 당대표가 있는 당, 전과자들이 득실거리는 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온통 정당 하나가 방탄정당에 돼 있는 정당, 정말 심판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심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주저하십니다. 저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정말 민주당을 심판하고 범죄 혐의자가 당대표하고 있는 그 정당을 심판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때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때는 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년째 국회의원을 쭉 하고 계시는 남인순 후보를 또 찍어서 4년 더해서 16년째 국회의원을 시켜주실 것인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오고 지역을 누비고 지역에서 정말 다져온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 김근식을 뽑으실 것인지 할 말을 하는 김근식 대통령에도 쓴소리하고 당에서도 쓴소리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품격을 가진 김근식을 선택할 것인지 12년째 계속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남인수 후보를 4년 더 맡기실 것인지 이제는 망설여질 때는 인물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송파구병 정말 현명한 우리 주권자 여러분 선수 교체할 때 됐습니다. 대표 교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교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교체, 대표 교체, 선수 교체해서 정말 좋은 인물로 송파병 다시 바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남인순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누가 다 송파 발전을 앞당길 사람인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저 남인순 이 당 저 당 기웃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도 남인순, 실력도 남인순 확인하셨죠? 송파에서 국회 부의장을 배출하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산적한 송파 현안을 해결하고 또 남다른 실력, 풍부한 경험, 탁월한 정치력을 갖춘 기호 1번 남인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도 너무 길다고 하는데 입법 권력을 저들에게 내준다면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요? 민의를 거역하는
윤석열 정권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사람, 저 남인순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강하다라고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민주주의와 또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기호 1번 저 남인순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남인순이 송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왔던 일들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송파에는 남인순이 있습니다. 송파가 키운 대표, 국회의원 남인순이 있습니다. 정권 시판과 민생 회복, 그리고 송파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 남인순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는 꼭 하시고 또 기호 1번 남인순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들으시면서 선택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은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이번 선거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5일과 6일에 사전 투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투표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